올드걸의 시집. 나이든 소녀. 동네 꽃집을 지나는데 창문에 예쁜 글씨가 새겨져 있다. 우리 엄마도 한때는 소녀인 적이 있었답니다. 발걸음이 멎었다. 뭐랄까 애잔함과 서글픔과 허탈함이 차례로 밀려왔다. 매년 어버이날이면 애들한테 카네이션 달라고 조를 때는 언제고. 저 문구에 쓴 우리 엄마의 나도 해당된다는 사실이 인정하기 싫었다. 어느덧 내가 효 마케팅의 판촉 대상으로 위로받는 처지가 된 게 못마땅했다. 그럼 뭐 지금은 시들었어도 예전엔 생기 어린 꽃이었다는 건가? 고쳐주고 싶었다. 우리 엄마는 지금도 소녀일 때가 있답니다. 예전에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노문희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녀의 담당 구역인 건물 3층 복도 끝에 휴식 공간이 있었다. 새해 둥지처럼 몸 하나 겨우 웅크릴 공간. 책상 하나 놓으니 꽉 차는 창고 같은 방이지만 다행히 벽면의 통유리 너머로 짙푸른 나무가 흔들려 운치를 더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스프링 노트가 정물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학생들이 버린 노트를 주워서 일기를 쓴다고 했다. 그녀가 넘기는 노트 속에는 깨알 같은 글씨와 소녀 얼굴의 스케치가 마치 전해린의 노트처럼 동경과 낭만으로 일렁였다. 나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까맣게 염색한 보글보글 억센 파마머리에 울퉁불퉁 힘줄 튀어나온 마른 손등에 소매통 넓은 파란색 작업복을 걸친 청소부. 60살의 그녀가 감수성 주제로 여기 책상에 앉곤 한다는 사실이 마냥 낯설었다. 돌아오는 길 우리 엄마도 가을이면 단풍잎, 은행잎을 주워서 식탁 유리 밑에 끼워놓곤 했던 생각이 났다. 엄마가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가 주운 것은 낙엽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싶었다. 살면서 흘린 것, 놓친 것, 떨궈진 것들을 낙엽에서 보았던 게 아닐까? 잃어버린 당신 시간을 모으듯 몸을 구부려 죽고 부서질세라 쥐고 고이 간직하는 동안 엄마는 가을을 통과하는 소녀였던 거다. 나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았다. 엄마로 오래 살았다. 남들은 나보고 젊은 엄마라고 말했지만 나는 일찍 엄마가 된 소녀였다. 엄마 아닌 생에 대한 갈망이 컸다. 앞치마 풀어버리듯 엄마의 옷을 간단히 벗어버리고 싶었다. 체념인지 적응인지 마흔에 다다르자 심신의 변화가 왔다. 최신자 시인의 시구대로 모든 일이 참을만해요. 세포가 늙어가나 봐요. 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럭저럭 살만했고 얼렁뚱땅 사라졌다. 하지만 심신의 변화가 전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체력의 저하와 감각의 퇴화가 그래프처럼 항목별로 고르게 나타나는 건 아니었단 말이다. 나는 여전히 왕성하게 분열 중인 세포를 발견했다. 두루두루 참을만 하다가도 견딜 수 없어지는 순간에 불쑥 튀어오르는 힘, 내 피만 알아차리는 저항, 그것은 한숨이란 눈물 같은 울컥함으로 나타났다. 나는 불행을 예민하게 느꼈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찾고 싶었다. 그것은 아마도 본래적 자아로 회귀하려는 어떤 경향성일 것이다. 일상의 아수라장 안에서도 문구적 나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힘이 있었으니 그때마다 나는 어떤 소녀와 대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올드걸은 고정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그러니까 피부의 잔주름을 없애고 명품 몸매에 가꾸어 영우먼 되려는 욕망처럼 눈가의 물기와 사유의 탄력을 잃지 않는 올드걸이 되려는 욕망도 있다. 그런데 올드걸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영우먼은 미용산업, 성형산업, 의류산업을 거쳐야 만들어지므로 매스컴에 의해 떠들썩하게 알려지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반면 노트 하나 시집 한 권이면 족한 올드걸은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회의 거미줄 같은 자본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는 존재는 발굴되지도 부각되지도 않는 법이니까. 또한 일상생활에서 엄마 역할로 가능하면 딱히 드러날 기회가 없기도 하다. 나이 든 여자를 마주하고 당신은 꿈이 뭐냐고, 뭘 욕망하느냐고, 어떤 슬픔이 있냐고 물어본다는 건 영 어색하다. 나도 엄마에게 그러지 못했다. 어쩌면 보통 명사 엄마의 사적 영역은 한때 누군가의 지식이었던 우리 모두에게 상상 불가능의 지대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걸은 살아있다. 누군가 나에게 올드걸의 정의를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돈이나 권력, 자식을 삶의 주된 동기로 삼지 않고 본래적 자아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늘 느끼고 회의하고 배우는 감수성 주체라고. 시로 지은 집. 내 생애 첫 시집은 한국 명시선이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의 하얀 거품, 까만 포도알 같은 아이의 눈망울 등 70년대 지방 소도시의 이발소 달력 그림에나 쓰일 법한 사진에다가 윤동주, 이육사, 김소월 등의 국정교과서 수록시가 어우러진 사진과 양장본 책이었다. 내가 둥그런 바가지 머리 아이였을 때 그 시집을 방바닥에 들어누워 읽었던 기억이 난다. 두 번째 시집은 잡지 부록으로 딸려온 세 개의 명시, 애송시 200선으로 국내편과 국외편이 섞였다. 괴테의 첫사랑, 릴케의 가을날, 롤펠로우의 인생 찬가 등이 어색한 번역에 따른 비장한 시어를 나는 아무 이물감 없이 그대로 흡수했다. 책을 읽다 보면 심오하고 난해해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느낌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시적 읽은 시들이 그랬다. 아이에게 소녀로 자라면서 나는 시의 풍요를 제대로 누렸다. 문학적 감수성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 시절에는 시가 봄날 개나리처럼 어디에나 흐드러졌다. 꼭 시집을 사지 않더라도 스프링 연습장, 거표지에 조병아의 남남, 서정윤의 홀로서기,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같은 시가 예쁜 글씨체로 꾸며져 있었다. 그뿐인가. 대진가요도 시적 정치가 무신했다. 산울림과 들국화와 김광석의 어떤 가사는 시보다 시적이었다. 나는 노래와 시를 구분치 않았다. 노트를 쫙 펴고 한쪽에는 이 형식의 낙하와 그 옆에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베껴 쓰곤 했다. 부피가 얇고 작아서 손에 쏙 들어가는 시집은 선물용으로도 그만이었다. 3,000원에 그만큼 기품 있는 선물이 또 없었다. 친구들과의 갈등에서 속상함을 표현할 때나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존경과 사랑을 고백할 때 등 언어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집을 뒤적거렸다. 연애 편지에도 시 한 편씩 꼭 곁들였다. 그렇게 꽃이 피고 낙엽이 질 때마다 한 사람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시가 쌓였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 김남주와 박노의 해방문학 시편들도 빼놓을 수 없다. 뜨겁게 달궈진 불온한 언어는 정신의 성냥불을 확 그어주곤 했다. 비장미와 숭고미와 낭만성과 유치함이 교차하던 20대 온통 정서과잉의 그 시대의 일상, 연애, 투쟁 어느 곳에서도 나는 손 길게 뻗어 시에 의지했다. 시로 지은 집에는 어김없이 사람의 얼굴이 누워 있었으니 그 인연이 매기한 말대 풍경은 그대로 세상 읽기에 독본이 되어 주었다. 행복 없이 사는 훈련. 30 중반쯤부터다.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삶이 복잡계 수준으로 얽혔고 이성복 시인의 시구대로 몇 개의 돌부리 같은 사건을 지나오면서 나는 더 이상 한가 취향으로 시를 읽을 수 없었다. 생이 기울수록 시가 절실했다. 일을 마치고 늦은 밤 귀가하면 식구들은 잠들고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곤 했다. 식탁 위에는 라면 국물이 반쯤 남은 냄비와 뚜껑도 닫지 않은 김치 보시기, 고춧가루 묻은 젓가락에 X자로 놓여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벗은 양말은 발 아래 낙엽처럼 채였다. 텔레비전은 저 혼자 무심하게 떠들고 있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을 때면 나는 책꽂이 앞으로 가서 주저앉았다. 손에 잡히는 시집을 빼서 시를 읽었다. 정신의 우물가에 앉아 한 30분씩 시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왜 그랬을까? 나는 기계적으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사유하는 인간임을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시를 읽으면서 나는 나를 연민하고 생을 회의했다. 생이 가하는 폭력과 혼란의 질서를 부여시키는 시에 고통스러운 감정은 정확하게 묘사하는 순간 멈춘다고 했던가. 마치 혈관주사처럼 피로 직진하는 시 덕분에 기력을 챙겼다. 꿈같은 피 안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남루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힘이 났다. 시가 주는 묘한 해방감의 정체가 무언지는 몰랐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소설에서 봤다며 조선조 사대부 여인에게는 시가 짓기를 금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 책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결혼을 항상 숙명과 같은 엄숙한 얼굴로 가시 울타리를 치고 있었다. 아내는 그 울타리 안에서 순치된 가족처럼 고분고분 살아갈 뿐이다. 이것이 남건 사회의 순리다. 가장 무난한 방도는 회의하지 않는 일이다. 남건 사회에 있어서 여인의 회의는 독약이나 같다. 조선조 사대부 여인들에게 시가 짓기를 금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문학에 눈뜨는 것은 회의에 눈뜨는 일이 아닌가. 이영희의 소설 달아 높이곰 도다사 1권. 문학에 눈뜨는 일은 회의에 눈뜨는 일이고 회의에 눈뜨는 일은 존재에 눈뜨는 일이었다. 시를 읽는 동안 나 역시 생각에서 생각으로 돌아눕고 곱씹고 되씹고 뒤척이기를 반복했다. 흔한 기대처럼 사는 삶을 위로하지도 치유하지도 않는다. 백석 시인이 노래했듯이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게 새김질할 뿐이다. 시는 사는 일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굳이 삶을 탐구하지 않을 것이다. 시가 내게 알려준 것도 삶의 치유 불가능성이다. 니체가 말했던 상투어로 자신을 위로하는 끔찍한 재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바닥까지 시는 깊이 내려간다. 시를 통해 나는 고통과 폐허의 자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법을, 고통과의 연결고리를 간직하는 법을 배웠다. 일명 진실과의 대면 작업이다. 어디가 아프지만 정확히 알아도 한결 수월한 게 삶이라는 것을, 내일의 불확실한 희망보다 오늘의 확실한 절망을 믿는 게 낫다는 것을 시는 귀뜸해 주었다. 참 고마운 일이다. 어딜 가나 치유와 긍정의 말들을 사나운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얼굴에 들이대어 삶에 눈멀게 할 때 시는 은은히 촛불 밝혀 삶의 누추한 자리를 비추어 주니까. 배신과 치욕과 절망과 서름이라는 분명히 존재하는 삶의 절반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덮어두는 그 구질구질한 기억의 밑자리를 시는 끝내 밝힌다.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절망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알면 그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베냐민의 말을 나는 시를 통해 이해했다. 시를 읽는다고 불행이 행복으로 뚝딱 바뀌지는 않지만 불행한 채로 행복하게 살 수는 있다. 그래서 황동규 시인이 말했듯이 시는 행복 없이 사는 훈련인 것이다. 시를 핑계 삼다. 삶은 천연덕스럽고 시는 몸부림친다. 시가 뒤척일수록 삶은 명료해진다. 삶이 선명해지면 시는 다시 헝클어버린다. 나는 시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 가슴 아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 좋은 시를 읽으면 자동인형처럼 고개가 올라간다.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누르듯이 책장을 덮는다. 방안을 한 바퀴 돌고 나서야 다시 시 앞에 앉아 베껴 쓴다.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글쓰기 충동에 시달렸다. 시가 휘저어 놓아 화르르 떠올랐다가 층층이 가라앉는 사유의 지층들, 몸에 돌아다니는 말들을 어디다 꺼내놓고 싶었다. 꺼내놓고 싶은 만큼 꺼내놓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 고유한 슬픔일지라도 언어화하는 순간 구차한 슬픔으로 일반화되는 게 싫었다.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것을 모두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던가. 말하고 싶은가 말할 수 없음, 말의 욕망과 말의 장애가 충돌하다 어느 가을날 나는 이미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말은 나를 떠났다. 계속 쓰고 싶었다. 궁여지책으로 사유를 자극한 시 한 편과 차오르는 말들을 나란히 블로그에 올렸다. 혹여 누가 그 섬에 닿더라도 시 한 수 나눈다면 덜 민망하리라. 더 인정 어리리라 생각했다. 그 후로 시는 일이 힘에 부치고 싱숭생숭이 극에 달하는 날이면 시를 읽고 글을 썼다. 글을 쓰고 싶을 때마다 시를 핑계 삼았다. 한 해 뒤에 시간이 흐르고 회한이 쌓이고 시집이 늘었고 눈물이 마르고 아이들이 커가고 올드걸의 시집이 자랐다. 삼가 시의 합작품. 이 책은 단순하게는 30을 지나 40에 들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 챙겨주고픈 구닥다리 모성관의 소유자이자 문득 일상을 전면 중지하고 호련히 떠남을 꿈꾸는 몽상가이자 시시때때로 아름다운 언어에 익사당하고 싶은 문자 중독자이고 밥벌이용 글을 써야 하는 문필하청업자이며 사람 만나 이야기하고 그 소소한 행복을 글로 쓰길 좋아하는 데이트 생활자인 나, 수많은 존재로 중식되는 나를 추스리느라 휘청거리며 살아온 날들을 담았다. 요란한 삶이고 빈수레다. 살면서 공부를 중단하지 않았지만 학위가 없고 책 읽기와 글쓰기로 생활비를 벌지만 명함이 없고 시를 늘 곁에 두지만 등단이나 전공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다. 아무래도 능력이 닿지 않는다 해야겠다. 이런 나의 삶의 이력이 부끄럽지는 않지만 살면서 민망한 적 많았다.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성과를 축적하지 않는 삶은 설명하기도 이해받기도 어려웠다. 오직 노력과 역할로 한 사람을 정의하고 성과와 목표로 한 생애를 평가하는 가부장제 언어로는 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말이 바닥났을 때 시가 내게로 왔다. 문화평론가 황현산이 잘 정의한 대로
모든 것에 대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말하려 하는 시에 그 포기하지 않음에 기대어 존재 증명을 시도했다. 동시에 익숙한 나로부터 떠나는 연습을 일삼았다. 지금 나는 손에 쥔 것은 없으나 눈에 보이는 사람은 더 많아졌으니 그리 나쁘지 않은 삶이었구나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엄연하게는 삶과 시의 합작품이다. 이것을 왜 책으로까지 묶어야 하는지 고민이 길었다. 블로그와 웹진, 위클리 슈 너머에 연재한 올드걸의 시집을 읽고 시가 좋아졌다. 시집을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냈다. 시의 사적 소유가 아닌 공적 순환을 위해 뻔뻔해지기로 했다. 내가 구상하는 좋은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는 세상이다. 일상적으로 끼니마다 밥 차리는 엄마의 고단함을 남편과 아들이 알아보는 것이고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경비실에서 일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다. 시를 읽는 것은 타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일이고 나를 허물어뜨린 자리에 남을 들여놓는 행위이다.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고 존재가 존재를 닥달하지 않는 세상, 그것을 시와 시에 곁들여진 수다가 조금이라도 도우면 좋겠다. 2011년 가을부터 연구실에서 시세미나 말들의 풍경을 진행하며 10명 남짓한 벗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시를 읽었다. 시의 이해도와 삶의 만족도가 동시에 상승했다. 말을 들어주고 말을 만들어가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벌써 몇 해전 일이다. 엄마의 도련한 죽음으로 삶의 일회성을 자각했고 존재의 요청을 들을 수 있었다. 나로 하여금 생을 귀히 여기도록 영광과 자극을 준 눈물겨운 인연들이 있다. 이 책에는 수많은 타인의 지분과 체온이 깃들어 있음을 말하고 싶다. 2012년 다시 가을. 제1장 여자. 생을 담은 한 잔 물이 잠시 흔들렸을 뿐이다.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3, 40대의 남녀 5이 인사동에서 모였다. 전시를 끝낸 지인의 뒤풀이 자리다. 조곤조곤 수다 떨며 와인 한 잔 마시는데 40 지난 남자가 물었다. 내 나이에 사랑을 하는 게 좋은 거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여자들이 개구리의 합창처럼 답했다. 당근 하는 게 좋지. 능력 있으면 연애해보라는 식이었다. 남자는 이내 도리질이다. 희생이 너무 커서 싫단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아프게 하기가 미안하다고, 또 사랑해봐야 몸 섞고 나면 별거 없다고,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혼자 묻고 혼자 답하더니 마침표를 찍는다. 대체 왜 물어봤을까? 아니, 결론이 뻔해서 물어봤을 것이다. 오로지 물음의 행위를 통해서만 반짝 사랑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럴 것이다. 예전에 없던 나이를 갱신하며 혼란스럽고 무료하겠지. 그럴 때마다 머리 위로 굴러 떨어지는 사랑에 관한 자문자답의 바위를 굴릴 테고 꿈도 희망도 사랑도 상실한 소시민의 일상은 19세기 소설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가 잘 보여준다. 단조롭게 짝이 없는 시골 생활, 평범한 생각밖에 못하는 우직한 남편을 혐오하는 주인공 엠마는 일상 탈출과 낭만적 사랑을 꿈꾸며 외간 남자에게 몸과 돈을 다 바쳐 사랑하다가 가사를 탕진하고 자살한다. 당대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꽤나 희귀한 캐릭터였던 엠마는 적어도 자기 삶을 욕망할 줄 아는 여자다. 그녀에 대해 저자는 보바리 부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다. 마담 보바리는 출간 당시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악덕 소설이란 평을 들었지만 이 소설이 단순한 불륜 예찬 작품은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엠마처럼 살면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엠마처럼 살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커다란 착각이다. 사랑에 투신하는 용기, 삶을 지탱시키는 열기는 아무나 갖고 있지 못한다. 계산적으로 사느라 욕쓰는 동안 본래 열정은 소실되기 때문이다. 무모하게 살고 어리석게 사랑하는 엠마의 사랑은 소설 속 이야기일 뿐이다. 감정의 저울질과 자제가 가능하면 그게 사랑일까? 토론하는 동안 사랑에 관한 실화 사례 발표. 스모키 화장이 잘 어울리는 30살 큐레이터는 얼마 전 어떤 유부남에게 절절한 사랑 고백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몇 통 오더란다. 그런데 일주일 후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이별 편지가 당도했다고 한다. 벼랑과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구분이 안쓰러웠다는 연민의 말과 함께 그녀의 새초롬한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곧 희미한 웃음을 흘렸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우리도 왠지 허탈했다. 베스트 극장 예고편에 그쳤다. 그분 초기 감기도 아닌데 일주일 만에 똑 떨어진 걸까? 어째 좀 박한 느낌이다. 적어도 다리 차고 기우는 동안은 품을 일이지. 살면서 연애편지 쓰고 싶은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거늘.
하긴 그걸 알면서도 대개는 어찌하지 못한다. 과한 부지런함일까? 이른 현명함일까? 왜 우리는 생생한 아픔보다 시든 행복을 택하는가? 밤 한강을 지났다. 까만 용단으로 빛나는 강물이 예뻤다. 저 아름다운 흑빛 도화지에 아련히 맺히는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의 나래를 폈다. 너무 북적이는 것도 싫지만 한 명만 크게 떠오르는 건 또 좀 아깝다. 옛 노트에서 잠자는 이들은 기억조차 희미하다. 켜켜이 묵어가는 올로리 피어나는 얼굴들, 강물에 손비끈 그어 구획 정해주고 싶다. 강물 분양권, 그에 대해 내 그리움의 빛으로 떠오를 자격 부여함. 평생 몇 장을 발급할 수 있을까?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우주에서 확실한 감정은 자주 오지 않는 법이라 했는데 내 품, 숱한 그리움의 모서리들로 가슴 터져나가던 그때도 좋았지만 시시하고 단조롭게 흘러가는 정막도 그리 나쁘진 않다. 고요함과 나태함 사이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그 숨죽인 시간을 산다. 그때 내 품에는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었던가. 바람이 풀밭을 스치면 풀밭의 그 수련댐으로 나는 이 세계 바깥까지 얼마나 길게 투명한 개울을 만들 수 있었던가. 물 위에 뜨던 그 많은 빛들 쫓아서 긴 시간을 견디어 여기까지 내려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리고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그때는 내 품에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의 모서리들이 옹색하게 살았던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래 그 옆에서 숨죽일 무렵 장성남의 시 옛 노트에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지. 사랑하는 일을 왜 사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영화에서 그런 설정이 많이 나온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놓고 배우자 혹은 애인에게 눈물을 흘리며 속죄의 발언을 한다. 난 그것이 못마땅하다.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사랑했다는 것인가? 이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사랑의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것이다. 맹금류가 양을 잡아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와 같다. 동의할 수 없다. 그 잔인은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흔한 비유로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닥치는 시간이다.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정 가운데를 조심스럽게 건너도 사고가 나려면 어떻게든 나지 않나. 모든 사랑은 어찌할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선택 불가. 일단 수용한 후에 감정 조절이 있을 뿐이다. 안 당하면 화평하고 무난하게 사는 것이고 당하면 폭풍이 한 차례 덮치는 것이다. 몰락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묻는다. 네 남편이 그래도 라고 마음 같아서 그의 사랑을 존중해주고 싶다. 한때나마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가 남편이다. 그에게 다시는 사랑은 가능하지 않다고 전제하는 게 나로서는 더 쓸쓸하다. 난 사랑은 교통사고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피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점에서 그런지 더 설명해줘. 주체는 자기 의지와 윤리적 선택에 따라 형성되는 거잖아. 먼저 결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싫은 사람을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 좋은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어떤 남자에 굉장히 빠졌었거든. 그때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야. 왜? 섹스하고 싶어서? 응, 근데 뻔히 보였어. 굉장히 강하고 복잡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겠구나. 복잡한 사람 사랑하면 지옥이지. 엄청 참았어.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사랑하지 않은 건 난 그렇게 이성이 판단하기 이전에 몸이 저지르는 사건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지나 결심마저 무화시키는 소용돌이 어떤 격정 그런 거 없어. 다 자기의 판단과 선택이야. 친구와 오키의 영화를 봤다. 역시나 홍상수 감독은 사랑, 술, 예술로 얼개를 짰다. 집요한 반복, 능란한 변주, 남루하고 능글맞고 쓸쓸하고 유쾌하다. 하루에도 그렇게 몇 번씩 만났다 헤어지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또 어떤 차이를 갖는 게 인생이라고 홍상수는 얘기한다.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다. 사과처럼 시큼한 사랑 이야기가 스크린에서 붉게 두근거린다. 홍상수는 사랑을 교통사고라고 생각할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사랑의 숭고함을 말하지 않고 신발처럼 일상의 맨바닥을 지탱하는 소모품 같은 사랑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교통사고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랑이 합리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감정 중추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또 본능적이고 실제적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달콤한 충돌을 왜 피하냐고 묻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 번개처럼 이미 와 있는 사건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한다. 오케이 영화에서 그의 사랑관이 드러나는 대사. 사랑 절대로 하지 마. 정말로 안 하겠다 결심하고 버텨봐. 그래도 뭔가 사랑하고 있을걸? 받아 적고 싶어 손이 움찔했다. 니체가 천국이란 새로운 생활 방식이지 신앙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었듯이 속물 대마왕 홍상수가 사랑의 사이비 신도였던 나를 일깨운다. 사랑이란 새로운 생활 방식이지 신앙이 아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죽지 않으리라. 우리의 옛 맹세를 저버리지만 그때는 진실했으니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지. 꽃이 피는 날에 목련꽃 담 밑에서 서성이고 꽃이 질 때면 붉은 꽃나무 우거진 그늘로 옮겨가지. 거기에서 나는 너의 애절을 통한할 뿐. 나는 새로운 사랑의 가지에서 잠시 머물 뿐이니 이 잔인에 대해서 나는 아무 죄 없으니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배고파서 먹었으니 어쩔 수 없었으니 나마 이러니라도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니 단지 변치 말자던 약속에는 절절했으니 나는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힌 거지. 운명이라고 해도 잡놈이라고 해도 나는 지금 순간 속에 있네. 그대의 장구한 약속도 벌써 나는 잊었다네. 그러나 모든 꽃들이 시든다고 해도 모든 진리가 인생의 덧없음을 속삭인다 해도 나는 말하고 싶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절없이 어쩔 수 없이. 함성우의 시 낙하유수